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90만 8,24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2만 1,141명, 완치 344만 3,903명으로 집계되어 3.1%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5,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사망자도 1,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여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정점을 찍고 회복되는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PCR 검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의 PCR 검사 비용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인도와 비교했을 때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PCR 검사 가격은 평균 100만 루피아이며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검사 비용을 최대 45만 루피아까지 낮출 것을 보건부와 재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부는 PCR 검사가 비싼 이유를 테스트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시약을 묻히는 플라스틱 스포이드까지 수입하고 있다고 전하며 비필수 부품들을 국내에서 제조할 방법을 찾을 방침입니다. 한편 재무부는 검사 비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PCR 검사에 필요한 부속품이 얼마에 수입되는지, 수입된 부속품으로 몇 개의 PCR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재무부 장관은 PCR 시약을 만드는 6개 업체의 자료를 요청하였고 담합이 있었는지, 부풀려진 가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태스크포스 대변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4%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2,900만 명에 달하는 것이며 1차 접종을 받은 인도네시아 인구는 26%인 약 5,400만 명입니다. 대변인은 정부가 백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2억 6,1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2억 826만 명을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보건 종사자, 공무원, 고령자, 취약계층 12에서 17세 청소년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는 어린이가 적고 사망자 비율도 낮지만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가난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1,500명 중 1명만이 18세 미만 어린이였지만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코로나 사망자 88명 중 1명꼴로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도 어린이 사망자 비중이 인도네시아가 미국, 유럽보다 5.8배 높습니다. 빈곤층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더 취약한 이유는 기저질환 보유와 영양불량 등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선진국 어린이보다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만, 당뇨병, 심장병, 영양실조 등의 기저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빈곤층에 더 많았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소아 집중치료실이나 어린이 전문 병원이 적은 것도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편 1세 미만 영아의 코로나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러 친척들이 방문하거나 함께 외출하는 인도네시아의 신생아 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치명률이 매우 높은 람다 바이러스가 일본에 상륙한 이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델타 변이 대비책뿐 아니라 백신을 무력화하는 슈퍼 변이 등장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만큼 치명률이 높은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올해 초 칠레, 페루 등을 비롯한 약 30개 국가에 퍼졌고 도쿄 올림픽을 통해 일본에 전파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국 텍사스 주의 한 병원에서 첫 확진자를 발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미국에서만 1,080명이 람다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진도 백신 접종 후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인 중화항체를 무력화하는 람다 돌연 변이가 관찰되기도 했다며 특정 조건에서는 델타 변이보다 람다 변이의 전파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 직속 대테러 부대는 8월 17일 광복절에 맞춰 테러를 준비한다는 첩보를 받고 인도네시아 10개의 주에서 테러 용의자 48명을 검거하였고 5명을 쫓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전원제마 이슬라미아 회원들이었습니다.
제마 이슬라미아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테러 조직에 연계된 테러 조직입니다. 인도네시아 제마 이슬라미아 회원들은 9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이후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2002년 발리 테러, 2003년 자카르타 메리엇 호텔 테러, 2004년 호주 대사관 테러, 2005년 발리 폭탄 테러, 2009년 자카르타 폭탄 테러를 자행하였습니다. 최근 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소식에 제마 이슬라미아 회원들이 고무되었다고 BBC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이 인도네시아의 제마 이슬라미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인도네시아 테러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에 따르면 이번 탈레반 부상이 급진주의자들을 자극시킬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제마 이슬라미아 소통작전으로 외부에서는 완전히 와해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에게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테러를 통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해양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이러한 잠재력은 수산자원 측면뿐만 아니라 햇빛과 바람이 해상에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측면으로도 풍부한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풍력 발전기 90% 이상은 해상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대규모 발전단지는 없지만 바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기도 차츰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95,0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에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어민들의 생계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으며 토지 문제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도 없기 때문에 좋은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어획량을 가지고 있으며 어업 부문의 국내 총생산 기여도는 2.6%에 달합니다.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한데 해양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바다 자원을 개발하게 될 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주된 과제는 각종 폐기물로 인한 해양 오염이며 인도네시아는 이미 중국에 이어 세계 최대 해양 쓰레기 발생 국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인도네시아 외채가 4,151억 달러로 1분기에 4,153억 달러에 비해 0.1% 줄어들었습니다. 외채는 줄었지만 2분기 경제 성장은 7.07%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39% 상승한 경제 성장을 보였습니다. 외채가 감소한 이유는 정부와 민간 영역 모든 분야에서 외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정부 외채는 2,0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으나 전분기 대비 12.6% 감소했습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의 외채는 2020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이는 외채 상환이 올해 2분기에 만기되는 대출이 많아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국내 총생산 대비 대외부채 비율도 1분기 39%에서 2분기 37.5%로 낮아졌으며 인도네시아의 대외부채가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증으로 3분기 경제성장에 빨간 신호가 들어와 3분기 외채 사용도 통제가 가능한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영건설 회사에 100조 루피아 이상의 지출을 단행하였습니다. 100조 루피아는 2022년 예산 총액의 약 4%를 차지하는 대규모 규모이며 현재 예산 초안은 하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본 투입이 결정되면 2021년 33조 루피아, 2022년 72조 루피아가 각 국영건설회사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100조 루피아 중 70%에 해당하는 70조 루피아는 각종 유료도로와 경전철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에 11조 1천억 루피아를 제공함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100조 루피아의 투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일부 국영기업의 상태가 좋지 않아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와스키타카라야 국영건설회사의 부채는 2021년까지 94조 루피아에 달하며 2020년에 7조 루피아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대출도 막힌 상태입니다. 후타마카라야 국영건설회사는 올해 건설을 시작한 스마트락 횡단 고속도로에서 1단계 건설을 수행하는 동안 71조 루피아의 부채를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개발연구소의 산업무역투자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활을 걸 정도로 열심이지만 이를 건설할 공기업의 능력이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감사관과 최고 감사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예산 지출 사용에 감시와 관여 없이 지금처럼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더 많은 국가 자본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도로 건설 인프라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정책 부흥에 초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년간 건설된 도로의 길이는 2093km였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될 도로의 길이는 2724km로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41년간 건설한 도로의 길이를 넘어 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약사 중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로 임상시험에 진입한 기업은 총 7곳입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1 이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최종 임상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한 달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임상 2, 3상을 승인받은 제넥시는 현지에서 대규모 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인도네시아에서 5,000명, 다른 국가에서 5,000명을 모집해 총 10,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넥시는 백신 개발을 완료하면 인도네시아를 위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임상 2, 3상 승인을 내리기도 전인 올해 4월 이미 제넥신 백신 1천만 도스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넘어야 할 벽이 있는데 바로 임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업체마다 백신 임상에는 시험자 1명당 1,000만 원 안팎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상 시험 수탁 기관에 주는 비용과 분석 비용, 인허가 비용, 인건비 등 간접비도 상당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출시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들 같은 경우 최소 3만 명 이상의 규모로 임상 3상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에 자카르타 소재 야르시 병원에서 한식 도시락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2 외식업협의회와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도시락 나눔 행사 대상인 야르시 병원은 코로나19의 급증으로 병실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시기에 한인을 위한 코로나 확진자용 병실을 흔쾌히 제공하여 지금까지 약 30명의 한인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총 4회에 걸쳐서 한식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사관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800개의 도시락을 준비했으며 제2 외식업협의회에서도 300개의 도시락을 기부키로 하여 총 1,100개의 한식 도시락이 코로나 대응에 최일선에 있는 야르시 병원 의료진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코로나 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취지 아래 코로나 시대의 면역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한식과 한국 농식품에 대한 홍보 등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박태성 대사는 대리 축사를 통해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주에 동시에 외세로부터 승리를 쟁취한 양국이 이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를 쟁취하고자 한다며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도시락을 나누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진정한 한마음의 친구로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